요즘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폭언 논란 시끄럽던데요. 또 한 러닝화 국내 총판 러닝화 브랜드의 국내 총판 대표라는 사람이 하청업체 직원 상대로 폭행을 했다라는 뉴스도 충격적이었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게 도입된 지 7년 차입니다. 이 제도는 제대로 안착되고 있을까요? 우리 생활에서는 어떻게 이 갑질에 대처하면 좋을까요?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림입니다. 일단은 폭력 폭행은 볼 것도 없고 네네. 막말, 네. 폭언 그리고 업무상 질책 사이 네. 이거 어떻게 구분해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직장 내에서 상사로부터 막말 들어서 괴롭다는 분들 상당 참 많습니다. 네. 일단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노골적으로 욕설을 했다면 즉각적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이고 또한 형법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막말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경계가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지시 과정 중에 나온 것이다라고 주장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직장 내 막말을 일단 유형별로 좀 분류를 해보면 실제 있었던 사례를 들어서 이제 유형으로 분류해 본 겁니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못 때릴 것 같냐. 이런 식의 협박형 있을 수 있고요. 동물을 빗대서 원숭이도 너보다 낫겠다. 너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런 것도 못하냐라고 하는 비난형 또는 능력을 모욕하는 능력 모욕형 있을 수 있고요.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냐 이런 식의 비하 발언 아니면 신체 비하형 막말도 있습니다. 키나 체형을 비난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고요. 말도 이해 못하냐 국어는 어떻게 공부했냐라고 하는 식의 인격 모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에서 대놓고 욕설을 하는 유형은 줄어들고 이렇게 인격적인 모욕이나 협박형이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바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하지 않고 인격적인 모욕같이 좀 애매한 부분 조금 수위를 낮추면서 애매하게 나가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직장갑질 119라는 노동문제 관련 단체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괴롭힘을 당한 330명 중에 17.8%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폭행, 폭언도 15.4%에 달했습니다. 보통 가해자 측은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라고 항변하거나 질책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사회 통념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줬다면 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괴롭힌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욕설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정도 가지고 그러느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모욕적인 그 수준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건 사실 이거 우리가 또 뉴스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 또 급한 일이 터질 수가 있어요. 네. 업무 지시할 수도 있고 퇴근 이후에 또 야근을 갑자기 시킬 수도 있고 이거는 그 괴롭힘 어떻게 좀 구분을 해봐야 될까요?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 3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위 관계를 이용해야 되고요. 업무상 적정 범위라는 부분들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 이런 3가지 요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사가 업무가 급해서 일반적인 업무 지시를 할 때는 대부분 괴롭힘의 대상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범위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다든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 수 있겠죠. 급한 업무를 이유로 직장 내에서 이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급한 업무 연락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고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는 연락, 강압적 모욕적 방식, 심야 휴무 시간에 반복적 지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나 심야 시간에 계속 업무를 한다거나 회신을 강요하고 질책하는 행위 이런 행위 같은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입니다. 휴가 간 거 다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러면은 왜 그런 거 있어요. 외근 나갔다 오는 김에 뭐 좀 사다 주세요. 또 상사가 특히 이제 심부름 시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업무와 무관할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구분해 보면 좋을까요? 좀 상담 사례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비서가 아닌데 사장이 자신의 점심 식사나 사장 가족들의 필요한 물품을 이제 사오게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사용한 식기에 설거지를 시키기도 하고
또 업무 시간 외에 업무 외적인 용도로 운전이나 수행을 강요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공항에서 자신들의 식구를 좀 픽업해오라라고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자녀의 숙제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회사에서 왜 사이버 강의 듣고 시험을 패스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이나 과제를 부하 직원에게 대리로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내용과 관련 없는 사적 심부름은 모두 다 갑질에 포함됩니다. 이걸 또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부탁한 거지 뭐 이럴 수도 있겠으나 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네. 이거는 횟수도 중요합니까? 얼마나 또 반복적으로 많이 했느냐? 네네. 그러니까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우발적으로 단 한 번 내 네. 이야기를 들어 이 땡땡아라고 음. 욕설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한 번. 네. 근데 이게 지속적인 괴롭힘이 없었고 해당 발언 이후에도 존댓말을 한 점을 들어서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 평소에는 존댓말 하다가 딱 한 번 내 얘기 들어 이 땡땡아 이렇게 네. 했을 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본질적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례에서는 업무상 큰 불이익과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점, 업무를 긴급하게 배제해야 할 만한 필요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회성이라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또 그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이면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런데 일회성인데 뭐 본질적인 업무를 배제하는 조치를 해서 그게 이제 효과가 오래 가거나 이렇다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 그 뉴스에 요즘 많이 나오던데 한 그 러닝화 국내 총판 업체 사장이 하청 업체 또 하청 업체 근로자들 상대로 막 갑질을 했잖아요. 네네. 특히 하청 노동자들은 특히 사각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더. 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이 법률 내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가 근로기준법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사장님 내지는 직원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서는 이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서 행해져야 이제 인정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하청 업체의 사장과 직원이 피해자입니다. 그렇다면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 범위, 그러니까 같은 회사 내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근무를 했더라도 법적으로 사용자가 다르면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하청 소속이라 원청 직원을 사내로, 그러니까 사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일반 형법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원청 대표가 하청업체 대표와 직원을 불러댄 뒤에 이들에게 폭언과 함께 물리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다면 일단 우선은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 뭐 직장 내 괴롭힘은 사각지대에 있더라도 네. 그냥 뭐 폭행죄로 걸리는 거죠. 네네네. 또 강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가 하청업체 직원들을 특정 장소로 오게 했다거나 폭행을 수단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은 강요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하청업체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언이 오갔다면은 이 자체로도 모욕죄가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대표적으로 인턴이나 프리랜서 같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분들도? 일단은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분들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네. 인턴 역시 뭐 근로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뭐 임금을 받고 뭐 경험을 쌓든 아니면 고용을 전제로 한 인턴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랜서인 예를 들어 쇼호스트를 한번 두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이분들은 급여를 받는다기보다는 수당을 받고 근무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은 네.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형식적인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어떤 관계에서 업무 수행했는지를
이제 두고 따집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뭐 업무 지시를 하고 그 상황을 따라야 하는 종속관계에 있었느냐 이런 네. 것까지 보는 거예요. 네, 무늬만 프리랜서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사용자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판단해서 이 근로자성을 최종 판단합니다. 대법원에서 한번 프리랜서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에 따라서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단체 카카오톡 방을 통해서 이 일정들을 공유하면서 정규직 직원들의 이 업무를 대체해왔다는 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휴가 일정 등 또한 보고를 해야 됐다는 점에 의하면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가 인정돼서 근로자다라고 판정된 바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당시의 근로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세세하게 개별적으로 따져봐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장영은 님이 왜 같은 집단에서 가족처럼 일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걸까요? 저는 불편한 말만 해도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데 말이죠 라고. 다 이렇게 좋으신 분들만 있으면은 물론 이제 회사 내에서 괴롭힘 없는 회사가 더 많습니다. 당연히 분위기 맞습니다. 좋게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고. 근데 아까 그 러닝화 총판 그 사장 이야기처럼 거래처나 하청업체나 아니면 고객에게 내가 막 갑질을 받는다.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계약서상에 갑으로 그쵸. 적혀 있는 그분들의 갑질 때문에 곤란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이게 사실 갑들의 갑질을 받아내야 되는 이 직원들의 고충은 좀 더할 건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제 사업주 사장님이 직원에 대한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냐면요. 이제 적절한 상담이나 치료를 지원해줘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전환이나 휴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및 교육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고객의 폭언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회사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장님한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심지어 직원이 이런 거 좀 보호해 주세요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분을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욕설 폭언하는 고객의 전화는 먼저 끊어도 좋다라고 교육을 하거나 거래처에서 갑질을 하면 더 이상 영업하지 말고 회사로 그냥 복귀해라라고 하거나. 근데 또 이게 또 회사 입장에서 보면 좀 용기가 필요해요. 네, 쉽지 않죠. 갑질에 대응하려면 또 증거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녹음기 사용하는 건 괜찮습니까? 네, 일단은 본인이 직접 그 말, 어떤 모욕적인 말을 듣는 대상이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의 없이 사전 고지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증거 능력이 있어서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대화의 당사자일 때. 네, 대신 특정 장소에 녹음기 같은 거 설치해 놓고 나에 대한 험담하는 거 녹음하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증거 능력 없으시니까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뭐 동료들의 사실 확인서나 증언을 확보하시는 것, 뭐 녹음하시는 것 좋고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관하고 대화 전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쭉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제 동료들의 위로 메시지 같은 거 도움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너무 심했어. 마음에 두지 마. 그 정황상 증거가 되는군요. 네네. 뭐 사장님은 왜 너한테만 그러시니? 뭐 이런 것들 다 도움됩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으고 회사 내 공식 절차로 문제를 제기하고 고용노동부 등 외부 기관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그 오진아님이 카톡으로 근무 시간 외 새벽이나 퇴근 후에 업무 지시하는 건 어떤지 궁금합니다로 보내주셨는데 요거 퇴근 이후에 연락하지 않은 법안 뭐 만든다는 얘기 좀 있었잖아요. 네, 많은 이제 직원분들께서 반가워하실 소식입니다.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는데 네. 지금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동안 퇴근 후에 업무 연락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뭐 직장 내 괴롭힘이나 초과근로 인정 등 우회의 규제로 좀 다루어져 왔는데요.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제정할 실근로시간 단축지원법에 이를 담는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정말 급한 연락 아니고서는 업무 시간 외에 휴가 일정 등의 뭐 카카오톡 메시지나 전화 이런 거 받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않으실 수 있고 그리고 회신할 의무도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공장 설비에 당장 문제가 생겼는데 퇴근 이후에 연락하면 안 된다라거나 방송이나 어디 홈페이지에 오류가 났는데 연락할 수 없다 이러면 또 안 되니까 이것도 예외 조항을 어떻게 두는지도 좀 잘 봐야겠네요. 네. 윤예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